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날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친척들만 남았을 때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형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착잡했어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본 건 나인데 마치 자신이 다 한 것처럼. 그런데 형이 조문객 몇 분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수가 10년간 아버지를 모셨다고요? 그거야 당연한 거죠. 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입양하니까요. 우리가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그 정도는 해야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밥값이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조문객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형은 더 큰 소리로 계속했어요. 요즘 입양아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가족 행세하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3일이 지났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일으켜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던 그 일상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처음 알았어요. 아버지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온돌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끼시던 그 오래된 라디오에서 나오던 고향의 봄소리가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수야. 형의 목소리였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통장 정리 좀 해놔. 상속금액 10억은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형은 마치 업무 보고하듯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형이 잠시 멈췄다가 더욱 잔혹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너 그거 착각하지 마. 10년 병수발했다고 뭔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입양아가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집도 비워줘야 하고, 매매 계약 들어와서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해. 형,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에휴, 징징대지 마. 입양된 주제에 뭘 더 바라냐고.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뚝. 전화가 끊어졌다. 그 후 며칠이 흘렀어요. 형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연락할 이유도 없겠죠. 이미 모든 걸 다 가져갔으니까요. 입양된 주제에 뭘 더 바라냐고. 키워준 은혜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밥값이라도 해야지. 형의 그 잔혹한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 앞에서 한 그 말들까지.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었어요. 아버지가 계시던 침대는 이미 치워버렸어요. 휠체어도 수십 개의 약통들도 기저귀도 모두 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텅 빈 방과 나뿐이었어요. 밥을 차려 먹을 이유도 없었어요. 아버지께 드릴 것도 없고 나 혼자 먹자니 너무 쓸쓸했거든요. 하루 종일 굶어도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저녁 7시면 틀어드리던 라디오는 이제 꺼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 무대 재방송이 나올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소리를 들을 분이 안 계시니까요.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차고 다니시던 그 시계가 아직도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보니 괜히 서러웠어요. 아버지, 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는 건 없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억울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저귀 갈고 온몸 닦아드리고 휠체어 밀고 전국 여행 다니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게 당연한 것이었단 말인가요? 아버지 영정 앞에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입니다. 정중한 목소리의 남자였어요. 고인께서 장례를 치른 후에 연락을 드리라고 하셔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유언은 이미 다 정리됐는데. 아닙니다. 이건 공식 유언과는 별개로 따로 말씀하신 건이에요. 한 분이 고인과 오래된 약속이 있으셨다고 하시는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나는 어리둥절했어요. 누구신데요? 성함은 김철호라고 하시고 IT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신다고 하더군요. 고인께서 20년 전부터 아셨던 분이라고. 김철호? 20년 전?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썼지만 떠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분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나? 어디서 만날까요?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시내 한 카페였어요. 내일 오후 3시에 오시면 됩니다. 참,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아주 중요한 일?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일이라니.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형이 모든 상속을 가져가고 나는 집에서 쫓겨나는 마당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일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궁금증을 느꼈어요. 도대체 김철호라는 분은 누구이고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당부하신 그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1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 카페로 나갔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남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정장 차림의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나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혹시 경수 형님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철호입니다. 아버님을 20년 전부터 알고 지냈어요. 그는 정중히 명함을 내밀었어요. 대기업 임원이라는 게 명함에 적혀 있었어요. 김철호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사실 저희 가족과 아버님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어요. 깊은 인연이요? 네. 제 할머니가 함경도에서 아버님과 이웃이셨거든요. 6.25 때 피난 오면서 헤어져서 50년간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김철호가 잠시 말을 멈추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1998년 할머니와 함께 우연히 아버님 냉면집에 들렀을 때 재회하셨어요. 오라버니? 하시면서 할머니가 그렇게 우시던 처음 봤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말씀하셨어요. 철호야, 오라버니는 우리 가족 은인이다. 피난길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1998년 IMF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렵고 3일째 굶고 있다가 PC방에서 쓰러졌는데. 쓰러졌다고요? 네. 그때 할아버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 할머니가 어린 시절 날 얼마나 도와줬는데 하시면서 냉면집으로 데려가셔서 일주일 동안 재워주시고 먹여주셨죠.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시고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할 뻔했을 때도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비가 없을 때도 할아버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김철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내주시고 매일 냉면집에서 고기로 야식까지 챙겨주셨죠. 걱정 말고 든든히 먹어.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공부하는 사람은 굶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말 나도 기억했어요. 할머니에게 받은 50년 전 은혜를 저에게까지 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늘 생각했거든요. 김철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님이 없으셨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대학도 못 갔을 거고 어머니 수술도 못 받게 했을 거고 정말 할아버님은 저희 가족 은인이세요. 김철호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형님은 정말 어릴 때부터 효자셨죠? 할아버님 냉면집도 많이 도우셨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형은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취업하느라 바빴지만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버지 냉면집을 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육수 끓이고 면 삶고 손님들 응대하고 공부는 못했지만 손은 빨랐어요. 아버지가 경수야, 내가 없으면 이 집 어떻게 하냐고 하시곤 했죠. 그리고 1997년에 아내 미나를 만났어요. 착한 여자였어요. 시집 오자마자 혼자 저를 키워준 시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어요. 아버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미나는 매일 아버지 안부를 물었어요. 좋은 반찬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명절이면 정성껏 차례상을 차렸어요. 7년 동안 정말 효녀였어요. 여보, 아버님이 날 딸처럼 아껴주시는데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아내 미나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미나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2004년 가을이었어요. 장례식에 형은 오지 않았어요.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는 전화 한 통뿐이었어요. 7년 동안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제 아내가 죽었는데도 형은 냉정했어요. 아버지는 미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내 딸을 잃었다. 그런데 형이 조문 대신 전화로 건넨 말은 이거였어요. 경수야, 안 됐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모시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겠네. 형, 미나가 죽었는데 그런 말을. 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어차피 입양아인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이제 방해되는 것도 없고 좋은 거 아니야? 미나가 죽었는데 방해되는 것도 없고 좋다고. 그리고 말이야, 이제 입양아 신분을 확실히 해야겠어. 미나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며느리 체면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알고 살아야지. 형, 무슨 말씀이? 키워준 은혜를 갚는 거야. 친자식도 아닌 게 가족 행세 그만하고 말이야. 그때부터 형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미나의 죽음마저 내게 부담을 주는 도구로 쓰다니 더는 견딜 수 없었죠. 그러다가 2014년에 아버님이 쓰러지셨죠? 김철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을. 2014년 3월 15일 새벽이었어요. 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으앙 하는 신음소리를 내시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나는 잠옷바람으로 아버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중풍입니다. 하반신 마비에 언어 장애까지 왔네요. 의사의 진단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 심각해? 하반신 마비래요. 언어 장애도 있고 형도 빨리 와봐요. 아, 나는 지금 출장 중이거든. 당장은 못 갈 것 같고 일단 내가 잘 처리해. 형, 그래도 아버지가.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지금 가봐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내가 모시는 게 낫겠어. 뚝. 그렇게 10년이 시작됐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김철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형의 차가운 말들이었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를 일으켜 드렸어요. 밤새 적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드렸어요. 아버지,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요. 미안. 하다. 경수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어요. 밤에도 3번은 일어나서 돌봐드렸어요. 그런데 가끔 형이 전화를 걸어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혹시 아버지 모시는 거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 한다고 생각하지 마. 입양아가 키워준 은혜 갚는 거 당연한 거야. 형, 전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오버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해. 어차피 내 할 일이니까. 장사도 접어야 했어요. 하루 종일 집을 비울 수 없었거든요. 가끔 새벽에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 병원비며 약값이며 모든 게 돈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형의 말이 맴돌았어요. 입양아가 키워준 은혜 갚는 거 당연한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분수 지켜. 정말 나는 분수를 모르는 걸까요? 그 10년 동안 형은 1년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형,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아, 그거 말이야. 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야, 너 그거 착각하지 마. 병원비 내는 것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널 키워준 거 생각해봐. 그래도 형이 좀 도와주시면. 나도 애들 교육비며 집 대출이며 빠듯해서. 그리고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입양아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형, 저도 생활은 해야. 에이, 그 정도야 뭐.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이 정도로 모실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야?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해. 형은 내가 아버지를 모시는 걸 당연한 의무로 생각했어요. 마치 키워준 빚을 갚는 것처럼. 2019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경수야, 아버지 상태가 어때?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의사가 좀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라고. 야, 그런 돈 어디 있어? 입양아 주제에 뭘 그리 따지냐? 그냥 집에서 모시면 되지. 형,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 하지 마. 너한테는 키워준 분이지 친아버지가 아니야. 착각하지 말고 분수 지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분수를 지키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수를 지키라는 걸까요? 그런데 형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김철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아버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전국을 다니셨다면서요? 맞아요. 2017년부터 아버지 상태가 조금 안정되니까 날씨 좋은 주말이면 휠체어를 밀고 나들이를 나갔어요. 처음엔 동네 공원이었다가 점점 멀리 나가게 됐어요. 아버지, 어디 가보고 싶은 데 있으세요? 바다. 보고 싶다. 바다요? 좋아요. 이번 주말에 가봐요.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갔어요. 휠체어를 밀고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꺼낸 게 그 낡은 보온병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쓰시던 거였는데 여행 갈 때마다 꼭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안에 따뜻한 차를 담아서 바다를 보며 함께 마셨어요. 고맙다, 경수야. 아버지, 젊을 때 못 보신 거 눈 감기 전엔 다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형이 그 사진들을 보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너 그런 여행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제가 틈틈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요. 돈이 있으면 차라리 치료비에 쓰지. 쓸데없는 여행은 왜 해? 입양아 주제에 몸폼 잡는 거야?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밖으로 나가시면 표정이 밝아지시거든요. 에휴, 그런 감정적인 생각 말고 좀 현실적으로 살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돈 낭비하고 분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또 그 말이었어요. 분수를 모른다고. 그래도 나는 계속했어요. 설악산에서는 단풍을 보여드렸어요.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든 곳은 아버지를 업고 올라갔어요. 아버지를 업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예쁘다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갔어요. 제주도에서는 유채꽃밭을 걸었어요. 경주에서는 불국사 앞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고 강릉에서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매번 갈 때마다 그 보온병을 챙겨가서 좋은 곳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형은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야, 내가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 아무리 해봤자 넌 입양아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 형의 그런 말들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차를 마시면서 옛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1998년 IMF가 한창이던 그때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온 그날 아버지가 그렇게 놀라시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키 작은 할머니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우시던 모습.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시며 아이고 정말 살아있었구나 하시던 그 순간. 그리고 며칠 후 그 할머니의 손자가 PC방에서 쓰러졌다며 아버지가 데려오셨던 일.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며 회복하던 앙상한 청년. 그 후로도 몇 년간 아버지가 그 아이 대학 등록금을 보내주시고 매일 저녁이면 철호 밥 먹었나? 걱정하시던 모습들. 철호야, 공부하는 사람은 굶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그 말씀. 그 아이가 김철호였던 거였어요. 피난길에서 받은 은혜를 그 손자에게까지 갚아주신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은 대기업 임원이 되어서 예전 받은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형님, 할아버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김철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 경수가 나를 이렇게 잘 모셔준다. 전국을 다 구경시켜준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한테도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이런 여행을 다 할 수 있는 게 경수 덕분이다라고. 나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2023년 가을,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버지가 단풍 보고 싶다 고 하셔서 내장산으로 갔어요. 그때도 그 낡은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아 가져갔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자꾸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뭘 보세요? 경수야. 고맙다. 뭘 고마워하세요? 너 때문에 나는
행복했다. 그게 아버지가 정신이 맑을 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10년 동안 온몸을 닦아드리고 전국의 좋은 곳들을 다 보여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느끼게 해드렸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형님, 김철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님이 형님께 남기신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린 거예요. 남기신 거? 네.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경수에게 꼭 전해주어라고 하시면서 김철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받으시면 아버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쪽지가 들어 있었다. 경수야, 이걸 받는다면 난 이미 떠났겠구나. 예전에 철호가 가져온 것이 있다. 그게 뭔지는 철호가 설명해 줄 거다. 놀라지 마라. 아버지, 예전에 가져온 게 뭔가요? 김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2009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저는 그때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트코인? 그래서 할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게 미래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될 거라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요. 그래서요? 할아버님께 비트코인 20개를 드렸어요. 그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김철호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다. 현재 시세로 22억 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22억 원? 아버지의 정성과 냉면 한 그릇이 22억 원이 되었다고? 형님, 할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이 비밀을 지키셨어요. 저한테만 말씀하셨죠. 내 아들 경수가 나를 10년 동안 돌봐주었다. 그 아이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할아버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어질 뻔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였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형이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님이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집에 가서 옷장의 상자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뛰어가서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 쌓인 흑백 사진들과 두꺼운 일기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1950년 군복 입은 남자와 아이가 찍힌 사진이었는데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영이와 함께 김상사님 고맙습니다. 이상했어요. 사진 속 아이는 지금의 큰형과 전혀 닮지 않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읽었어요. 일기의 첫 부분은 1943년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함경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 집에는 머슴으로 일하는 김씨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 막내 아들이 상만이었어요. 바로 김상사님이었던 거예요. 어린 상만이는 총명했지만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글자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상만아, 이 글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매일 저녁이면 아버지가 상만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이는 정말 똑똑해서 금세 익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1950년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해 12월 평양역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4살 준영이를 안고 사흘째 기차표를 구하지 못해 역 바닥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준영이는 40도 열이 나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철수 형님,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뛰어왔어요. 정말 김시댁 쌍만이냐? 형님, 어떻게 여기서? 7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린 상만이가 이제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형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글자로 지금 상사가 됐어요. 김 상사님은 바로 자신의 군용 배낭에서 해열제를 꺼내 주었어요. 이것도 드세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주먹밥 2개까지 내놓았어요. 상만아, 너도 먹어야 하는데. 형님 가족이 먼저죠. 형님이 절 키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담요까지 벗어서 아픈 준영이를 덮어주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군복 한 벌로 버티시면서요. 다음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 상사님이 자신의 기차표를 내놓은 거예요. 형님, 빨리 아이 치료받으러 가세요. 그럼 넌 어떻게 해? 저는 군인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병원에 데려갔지만 준영이는 사흘 후에 아버지 품에서 숨을 거뒀어요. 며칠 뒤 김 상사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형님, 너무 슬퍼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 1964년이 됐어요. 아버지가 냉면집을 차려서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였어요. 김 상사님이 찾아오셨어요. 형님, 고아원에 갓난아기가 하나 있어요. 준영이 대신 키우시는 게 어떨까요? 상만아, 나는 아직 14년이 지났어요, 형님. 그렇게 갓난아기가 우리 집에 왔어요. 죽은 준영이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요. 그로부터 4년 후 1968년 김상사 베트남에서 전사. 마지막 유언은 내 아들 경수를 박철수님에게 부탁한다. 아내가 경수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김 상사님이 갓난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었는데 베트남 파병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이 아이는 진짜 고아가 됩니다. 처가 친척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요. 형님만이 이 아이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실 분입니다. 그렇게 갓난아기인 나를 아버지에게 맡기신 거였어요. 그해 9월 아버지는 갓난아기인 나를 데려왔어요.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수는 상만이를 닮았다. 의젓하고 착하다. 상만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아들 같다. 그런데 1980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큰형이 자꾸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 섞이지 않은 경수. 아버지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준영이가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르면서 경수를 입양하라고 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형은 자신도 입양하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일기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김철호가 20년 전에 준 비트코인이 22억 원이 되었다고 한다. 세상이 뒤집혀진 것 같다. 그런 게 돈이 된다니. 이것도 상만이가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 같다. 이 돈은 경수에게 주겠다. 10년 동안 나를 돌봐준 진짜 아들에게. 준영이는 아직도 경수를 무시하지만 둘 다 내게는 소중한 아들이다. 상만아, 약속 다 지켰다. 두 아들 모두 잘 키웠다. 밤새 일기를 읽고 해가 뜰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이해됐어요. 1943년 함경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024년 22억 원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어린 상만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준 것이 70년도 넘어서 이렇게 돌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저희 형제 둘 다 입양하였다는 것이었죠. 큰형도 고아였고 나는 김 상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형이 평생 나에게 입양된 주제라고 했는데 정작 자신도 똑같은 입양하였던 거예요. 22억 원이라는 돈보다 더 큰 깨달음이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은혜는 반드시 돌고 돈다는 것.
아버지가 평생 김상사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오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형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자신을 친아들로 믿고 살아온 형에게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일기를 읽고 난 후 며칠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22억 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보다도 아버지와 김상사님의 70년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었어요. 형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형은 뭔가 낌새를 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수야. 네, 형. 혹시 아버지 방에서 뭔가 특별한 거 못 봤어? 가슴이 쿵했어요. 특별한 거요? 응, 뭐, 통장이나 보험 증서나 그런 거 말이야. 아버지가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별로 없었어요. 정말? 그럼 됐고. 형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참, 다음 주까지는 집 완전히 비워줘야 해. 매수자가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해서. 그런데 며칠 후 큰일이 벌어졌어요. 김철호가 실수를 한 거예요. 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어느 모임에서 마주쳤나 봐요. 김철호가 나중에 전화로 말해줬어요. 형님,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요? 어제 업계 모임에서 형을 만났는데 술 마시다가 실수로 아버님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다고, 저희 가족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님한테 좋은 걸 남겨주셨다고. 좋은 걸 남겨주셨다고요? 네. 술이 취해서 그만 혹시 문제가 될까요?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10시 형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경수야, 집에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문을 열자마자 형이 들어오더니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야, 너 나한테 숨기는 게 있지? 무슨 말이에요? 김철호라는 놈이 업계 모임에서 그러더라.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좋은 걸 남겨줬다고. 형의 눈이 번뜩였어요. 정확히 뭔데? 숨기지 말고 말해봐. 형, 정말 아무것도. 아! 형이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10년 동안 아버지 모신 거 인정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뒤에서 혼자 뭔가 챙기고 있었어. 형, 진정하세요. 진정? 입양아 주제에 나한테 진정하라고? 형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야, 너 혹시 아버지한테서 돈 받은 거 아니야?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김철호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데 형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더니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어요. 야, 아버지가 숨겨놓은 통장이나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숨겨놨어? 형, 그러지 마세요. 왜? 불법으로 뭔가 빼돌렸어? 입양아가 무슨 권리로?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형, 그만하세요. 뭐? 아버지가 남겨주신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형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형의 눈이 더 번뜩였어요. 그럼 뭔데? 얼마나 되는데? 22억 원이에요. 뭐라고? 형이 그 자리에서 굳어졌어요. 22억 원이라고 했냐? 네. 22억 원을 너한테? 형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22억 원을 왜 너한테만 줘? 나는 친아들인데? 경수야, 그거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22억 원이 뭔데? 너 혼자 다 가져갈 생각이야? 형이 점점 흥분했어요. 야, 생각해봐. 나는 친아들이고 너는 입양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더 많이 받는 게 맞지 않아? 형? 아니다. 입양아가 22억 원을 혼자 가져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형이 소리를 지르더니 내 어깨를 붙잡았어요. 당장 그 돈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해. 혹시 아버지 몰래 뭔가 한 거 아니야? 형이 비웃었어요. 야, 너 정말 착각하지 마. 아무리 10년 동안 병수발했다고 해도 입양아는 입양아야. 우리가 키워준 은혜 생각해봐. 형,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내가 너무한다고? 형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야, 솔직히 말해봐. 10년 동안 아버지 모신 거 혹시 돈 때문이었어? 22억 원 있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너만 알고 있었어? 형이 점점 화를 냈어요. 입양아 주제에 뭘 그리 잘했다고 22억 원을 받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경수야, 잘 생각해봐. 형이 갑자기 차분해지더니 말했어요. 22억 원을 내가 혼자 가져간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에요? 10년 동안 아버지 재산 노리고 병수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특히 너는 입양하잖아. 형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법적으로도 문제 있을 수 있어. 상속세는 어떻게 할 거야? 22억 원에 대한 증빙은 있어? 그건 없지? 그럼 탈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입양아가 그런 큰 돈을 받는 게 정당한지도 의문이 들 거야. 형이 협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도와주면 달라. 나는 친아들이니까 명분도 있고 세무 처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형이 마치 큰 배려를 해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2억 원 중에 15억 원은 내가 가져가고 7억 원은 내가 가져가. 어때? 원래 입양아는 상속권도 없는데 7억 원이면 충분히 많은 거 아니야? 형? 아니면 5억 원만 가져갈래? 그것도 충분히 큰 돈이야. 입양아 주제에 5억 원이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형, 그만하세요. 왜? 기분 나빠? 현실을 말해주니까? 형이 더 잔혹하게 말했어요. 야, 똑똑히 알아둬. 너는 우리 가족이 키워준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뭘 그리 당당하냐? 형? 입양아가 생각을 너무 크게 하네. 분수를 알아야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됐다고. 형이 알아야 할 시간이 왔다고. 평생 숨겨진 그 진실을. 형, 앉으세요. 왜? 형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뭔데? 형도 입양아예요. 그 순간 형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다. 그 말이 나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형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뭐라고?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뭐라고? 형도 입양아라고 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입양아? 나는 친아들이야. 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형, 앉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나는 아버지 방에서 그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게 뭔데? 아버지가 평생 보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1950년 흑백 사진. 이게 뭔데? 형이 사진을 보더니 당황했어요. 여기 아이가 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형과 전혀 안 닮았죠? 이상한 사진 갖다 대면서 무슨. 사진 뒷면 보세요. 형이 사진을 뒤집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영이와 함께. 준영이가 형 이름이에요. 그런데 원래 준영이는 따로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 일기예요. 나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1950년 12월 15일. 오늘 우리 준영이가 떠났다. 열병으로 사흘간 앓다가 내 품에서 숨을 거뒀다. 형의 손이 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짜 보세요. 1964년 2월 20일. 고아가 된 아이의 이름을 준영이라고 지었다. 죽은 내 아들 이름으로. 야, 이게 무슨. 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상사님이 아버지에게 권했어요. 죽은 친아들 대신 형을 키우라고. 아니야. 형이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입양할 리가 없어. 나는 친아들이야. 형, 더 있어요. 나는 계속 일기를 읽어줬어요. 1968년 김상사님이 베트남에서 전사하시면서 자신의 친아들인 경수를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그럼 너는? 저는 김상사님의 친아들이에요. 형은 1964년 입양된 고아고, 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건 꿈이야. 악몽이야. 형, 사실이에요. 내가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입양아 주제라고 한 그 말들은 내가 더 먼저 입양된 입양아였다는 거야? 형이 저를 무시할 때마다 얼마나 아프셨을지. 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셨겠네. 아니에요. 나는 일기의 또 다른 부분을 읽어줬어요. 두 아들 모두 내가 키운 아들이지만 둘 다 내 친아들보다 더 소중하다. 아버지는 형을 진짜 아들로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형이 머리를 감쥐었어요. 내가 너한테 한 말들. 입양아 주제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 분수를 알아라. 형, 내가 더 먼저 입양된 놈이었는데, 내가 더 남이었는데, 형이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친아들인 줄 알고 내가 독차지할 사랑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너를 무시했는데, 그리고 22억 원, 나는 왜 못 받았는지도 이제 알겠어. 형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10년 동안 내가 돌보는 걸 보시면서 누가 진짜 아들 역할을 하는지 아셨겠지. 경수야. 형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형이 무릎을 꿇었어요.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창피를 주고 입양하라고 놀리고. 일어나세요, 형. 아니야. 나는 일어날 자격이 없어. 형이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께도 얼마나 죄송한지. 진짜 아들같이 키워주셨는데 나는. 형, 22억 원 이야기 해드릴게요. 22억 원? 이 돈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나는 김철호와 비트코인 이야기를 모두 들려줬어요. 70년간 이어진 은혜의 순환을. 김상사님이 1950년 아버지를 도운 이야기를. 그 은혜가 김철호를 통해 돌아온 이야기를. 그러니까 22억 원은 김상사님 아버지의 선행이 돌고 돌아서 온 거였다고? 맞아요. 그럼 이 돈은 진짜 너 돈이 맞네. 형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김상사님 아들이고 김상사님이 아버지를 도운 은혜가 돌아온 거니까. 경수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형이 정말 힘들어했어요. 평생을 쌓아온 내 정체성이 다 무너졌어. 나는 누구야? 진짜 부모는 누구고, 진짜 이름은 뭐고. 형,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아버지가 형을 친아들로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일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줬어요. 두 아들 모두 잘 키웠다. 준영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경수는 효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형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경수야. 형이 조용히 말했어요. 22억 원. 나는 한 푼도 안 바라겠어. 형,
아니, 진짜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까지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형,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도 당분간 나가지 마. 네, 매매 계약 취소할게.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가 나갈 이유 없잖아. 형이 일어서더니 깊이 인사했어요. 경수야, 형이 정말 못된 놈이었어. 이제부터라도 진짜 형 역할 하고 싶어. 형, 그리고 아버지 제사도 우리 둘이 함께 지내자. 우리 둘 다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혈연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형,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다시는 입양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잖아요. 형이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아버지가 키운 아들이야. 그리고 22억 원. 반반 나눠 가져요. 아니야, 그건. 형, 아버지가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요. 돈도 함께 써요. 형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 돈은 내가 10년 동안 아버지 모신 대가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앞으로 내가 너 도와줄게. 형으로서, 진짜 형으로서.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형제가 됐어요. 형과 진실을 나눈 후 한 달이 지났어요. 형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경수야, 오늘 뭐 먹을까? 형이 골라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냉면 어때? 우리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 냉면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어요. 이상하게도 이제야 진짜 형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김철호의 도움으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시작했어요. 형님, 이거 한꺼번에 다 바꾸시면 세금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조금씩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부 같은 걸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고요. 기부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을 이어받고 싶었거든요. 형, 어떻게 생각해요? 뭘? 아버지가 평생 양로원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도우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 해보면 어떨까요? 형의 눈이 밝아졌어요.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야. 우리는 먼저 아버지가 평생 쌀을 기부하시던 양로원을 찾아갔어요. 혹시 박철수 어르신 아들분들이세요? 원장님이 우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버님이 20년간 매달 쌀 10호씩 기부해 주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버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였어요. 어르신들 잘 모셔달라고 늘 당부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기부했어요. 아버지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그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박철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매년 10명의 아이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형이 사업가라서 이런 일에 경험이 많더라고요. 경수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고마워요, 형. 박철수라는 이름이 붙은 장학금을 만들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한 달 후 김철호를 다시 만났어요. 형님,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김철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아버님의 뜻이었어요. 김철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저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매년 장학금 지원하고 양로원 후원도 하고. 정말요? 네.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은혜는 돌고 도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은혜는 돌고 도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형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수야, 내가 너에게 정말 미안한 게 있어. 뭔가요? 10년 동안 너 혼자 아버지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생각이 나. 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편하게 살면서 너만 고생시켰어. 그것도 입양아 주제라는 말까지 하면서. 형,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형이 고개를 숙였어요. 경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어.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행복하셨어. 그리고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며칠 후 우리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형제분들 닮으셨네요. 정말 사이좋아 보여요. 우리는 웃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고 나서 형이 말했어요. 이 사진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우리는 아버지 영정 앞에 새 사진을 놓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진짜 형제가 됐어요. 22억 원 중 절반은 기부했어요. 양로원, 장학재단,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들을 더 크게 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형이 도와줘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경수야,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형. 그리고 언제든 힘들면 말해. 이제 진짜 형이 도와줄게. 아버지 제사를 처음으로 형과 함께 지냈어요. 제사상을 차리면서 형이 말했어요. 경수야,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차리자. 제사를 지내면서 형이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제야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 둘 다 아들로 키워주셔서. 나도 말했어요. 아버지, 형이랑 화해했어요. 이제 진짜 형제예요. 그날 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